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미국 달러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은 커플링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더리움 외에 다른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어떤 뚜렷한 연관성이 잘 관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산의 포지션을 딱 가져가면서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금융의 미래의 저자이신 박예신 작가님을 모시고 이 암호화폐 시장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의 정세들을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한 책인데요. 자, 이 책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저서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저자 박예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박 작가님 채널에 출연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한국인 분들께서 많이 좀 생소해 하실 개념이긴 한데요. 미국 달러를 기초자산 삼아서 발행되는 가상자산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그 자체는 아니지만 달러의 가치를 담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를 훨씬 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 생태계에서의 어떤 결제, 송금의 새로운 미래를 좀 개척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좀 얻고 있는 그런 자산이어서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책을 또 쓰게 되었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책이 진짜로 굉장히 내용이 어떻게 보면 주제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잘 읽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시장을 굉장히 좀 폭넓게 또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작가님 소개를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데 책 소개를 먼저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작가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또 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2016년 석사 2학기 때 처음 블록체인이랑 비트코인을 좀 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경제, 금융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전공도 아니었는데 제가 한 번은 우연히 이제 철학과 수업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같은 학교에 야간 경제대학원에 다니던 한 증권사 직원을 만나게 됐는데 지금은 형 동생 하는 사이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처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접하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에 관심을 가진 게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라기보다는 그 탈중앙화라고 하는 그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개념 그 자체에 조금 더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 증권사 형의 추천으로 뉴욕타임스 나다니엘 포퍼 기자가 썼던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해외 원서가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이 생태계에 빠져들게 됐고 2018년에 본격적으로 생태계에 들어와서 기자로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좀 비트코인 관련해서 깊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 얘기들은 우리가 2부에서 좀 듣기로 하고 지금 시점이 아무래도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그 현안에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닌데 지극히 개인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이 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 같으신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더리움 ETF,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지금 시장에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한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잠깐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에릭 발추나스라고 하는 이제 투자자들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그 이름이죠. 얼굴은 몰라도 그분이 이제 바네크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이 이제 75%까지 높아졌다라는 그게 트윗으로 나왔고 아까 보니까 이제 90%까지 이제 승인될 수 있다라는 그런 트윗도 나왔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SEC가 입장을 아마 180도 바꿀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승인 가능성이 이게 확 올라가게 된 상황인데요. 네.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 5시쯤에 발표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근데 기존에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저의 관점은 안 된다였어요. 안 된다. 네. 왜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더리움 채굴 방식이 POS로 바뀌면서 이 투자자들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를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증권성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리고 SEC가 그래서 코인들이 증권성이 있다면서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묵인하고 이더리움 ETF를 승인해 버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은 제가 또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네. 항상 실패를 많이 합니다. 이 논리적으로 보면은 승인이 안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코인 시장이라고 하는 건 항상 예측이 불가능하고 논리가 통하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와 반대로 그냥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내일 새벽이 돼야 알겠지만 아마 또 새로운 반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이더리움 ETF를 그 SEC가 그냥 승인을 해줌으로써 뭐 이더리움의 증권성 논란을 그냥 뭐 눈 감아 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증권성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까지 SEC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논리를 스스로 이제 다 네. 걷어차는 효과가 그렇죠,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이제 일어나게 될 변화들을 SEC로서는 감당하기가 사실은 네. 좀 논리적인 어떤 방어선이 사라지는 개념이 굉장히 삐걱삐걱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네,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뭐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좀 길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비트코인 ETF, 현물 ETF의 선례를 미루어 보건데, 아마 ETF가 승인되고 나면은 전 또 가격이 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조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생각이 들긴 하고,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하는 건 어쨌든 이제 크립토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하지만 크립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ETF라고 하는 증권 상품의 형태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투자에 대한 니즈가 비트코인에 비해서 얼마나 많을지는 사실 전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미국 승인된다면 미국에 상장된 ETF 현물 ETF가 되는 거니까 그 미국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뭐 자금이 흘러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또 투자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뭐 열릴 수 있겠다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그러하고 저는 사실 뭐 가격의 수급에 따른 어떤 가격 흐름도 흐름이겠지만 그 이더리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이 또 뭐 확장성도 좋고 비트코인 다음에 뭐 시총도 크고 하지만 저처럼 사실 크립토 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한테는 뭐 그렇게 대단히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 대상으로서 이 코인을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성능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코인. 네. 두 번째로는 단순히 이제 투기열이 막 붙어서 투기성이 강해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투자해 볼 수 있는 코인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이더리움은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기술 성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속도가 뭐 수수료의 절감이 근시일 내에 막 개선될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여전히 느리고 비싸고 중앙화 이슈도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그 유틸리티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DApp 중에서 정말로 어떤 대중적인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더가 생태계의 어떤 통화로서 제대로 활용된 사례가 있는가? 전 잘 모르겠다. L2 프로토콜의 어떤 수수료로 이더가 사용되긴 하지만 그 외에는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이긴 해서 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더라는 게 그냥 그렇다고 너무 알트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투기성이 붙어서 가격이 뭐 하루 만에 몇백 % 뛸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투기성을 자극할 만한 이슈도 적어 보이고 시총 규모가 아주 크기 때문에 뭐 약간의 그런 뭐 자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격이 크게 움직일 것 같지도 않아서 사실 저는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이슈를 트래킹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집중해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ETF는 워낙 큰 이슈니까 이번에도 또 주목을 해볼 만하긴 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어떤 성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나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어떤 투자적인 용어로 좀 봤을 땐 펀더멘털에 좀 가까운 네. 부분들이고 투기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에 좀 가까운 네. 측면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관점에서 부합했을 때 작가님께서 보고 계신 좀 알트코인 중에서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코인들 좀 생각해 두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RW를 주목을 합니다. 네. 저는 블록체인의 어떤 실제적인 가치가 RWA를 통해서 증명될 거라고 저는 또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RWA는 아시겠지만 잠깐 요약하자면은 뭐 현금, 뭐 주식, 뭐 채권, 미술품 같은 어떤 실물 자산의 가치를 토큰화하여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각 투자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고요. 예컨대 그 100억 원짜리의 강남 빌딩의 가치를 1억 원짜리 토큰 100개로 만들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를 하면은 투자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국경 너머로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 그리고 뭐 은행 계좌라든지 뭐 증권사를 통한 투자에 제한이 있는 국가의 시민들이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소액으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길도 어쩌면 RWA라는 걸 통해서 열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확장이 된다면은 이제 프로토콜 상의 GDP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많이들 이제 이름이 알려졌지만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게 있죠. 네. 높은 등급의 미국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 이런 걸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미국 역외 투자자한테 판매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조금 저는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을 쓰신 것과도 맥락이 약간 비슷한 네. 부분들이 있고, 네. 어쨌든 사용성과 가치 증명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작가님께서는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말씀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RWA 같은 경우는 요건 질문지 없었던 질문이긴 한데, 이제 비들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 물론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은 뭐 스텔라 루멘 기반으로 이제 발행이 되는데, 그 외에 상당수의 어떤 프로토콜들이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의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증가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속도도 좀 느리고 수수료도 네트워크가 혼잡해지면 수수료도 비싼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더리움을 되게 좋아하는 팬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냥 그 생태계가 커져 있고 그 큰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점만으로도 비싼 수수료와 느린 속도를 그냥 충분히 감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되고 그걸 활용하는 거는 그냥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좀 갖고 있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더리움과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일부에서 이더리움을 다룬 게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작가님께서도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내러티브로서 만들어지면은 이더리움의 어떤 자금이 이제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또 시장에서는 S1이 일단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3개월에서 그 이상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은 올해 대세 상승장 동안에는 이더리움이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낼 것 같다라는 또 어떤 전문 기관들의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은 일정 부분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이제 비트코인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시총 2위의 자산으로서 되게 어떤 쌍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산의 포지션을 딱 가져가면서 이제 연말이 되면 될수록 유동성이 좀 공급되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부양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약간 쌍끌이 기차처럼 이렇게 쭉 이게 두 개가 쭉 밀고 나가면서 뭐 좀 더 기대해 보자면 다른 알트코인 ETF들도 뭔가 승인될 수 있는 여지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어서 SEC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도 갑자기 새벽에 에릭 발주나스 제임스 파트가 75% 하니까 다들 시장에서 막 들썩들썩 했던 거기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진짜 그 한마디로 다 결정이 된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들은 지켜보면서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요즘에 많이 인기 있는 코인 중에서 이더리움과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대항마라고 불리는 솔라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솔라나 프로젝트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또 빠르고 또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특성 때문에 또 많이들 사랑받았죠. 저도 종종 솔라나를 이용해서 토큰을 주고 받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 네트워크가 혼잡해지면 막 멈춰버리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솔라나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오명 같은 것인데, 이게 뭐 어떤 분석들에 따르면은 차익거래 봇 같은 것들이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이 막 몰려가지고 몰린다고 해서 이게 네트워크가 고장나서는 안 되는데, 뭐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그 물량들을 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딱 잠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있어 왔는데, 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 4월이었던 것 같은데, 네트워크의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솔라나 생태계 기대감, 어떤 강건성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다시 또 상승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투자의 어떤 측면에서 솔라나가 그럼 앞으로 폭발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또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저는 원래 사실 이미 많이 올라간 코인들은 잘 이렇게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재판가 구간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시장에서 이미 나름대로 좀 포지셔닝을 잘 하고 있는 코인은 그러니까 멀리서 응원을 해줍니다. 파이팅하고 응원해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솔라나까지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솔라나에 대해서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뭐 RWA가 올해 워낙에 좀 중요한 화두지만 어쨌든 RWA는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하시고 계신 거네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이 관련된 시장이 좀 많이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저 개인적인 기대감과 믿음을 조금 갖고 있는 것이긴 하죠. 만약에 그런 RWA 기반으로 제가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자산들을 굳이 뭐 은행 계좌나 증권사 같은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쉽게 토큰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편리해서 저 바로 투자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법제적인 이슈만 없다면은 저 개인적인 기대감을 담아서 본다면은 일단 그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RWA와도 관계가 있는 프로젝트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리플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는 이슈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엑셀러와 RWA를 같이 하겠다 이런 내러티브도 있는데 리플에 대해서 지극히 또 개인적으로 작가님 어떤 관점이신지 궁금합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워낙 그 결제용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그 콘셉트로 포지셔닝이 또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제 속도가 빠르니까요. 저 같은 개인 투자자는 또 해외 거래소랑 업비트 사이에서 뭐 돈을 주고받을 때 리플을 종종 많이 쓰기도 하니까 확실히 편하긴 해요. 근데 이게 리테일 부문 이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리플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기업 간의 국제 무역 거래용, 결제용으로까지 리플의 유틸리티가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기업들이 해외 공급업체에 뭐 무역 대금을 송금할 때 리플을 사용하면은 뭐 수수료나 속도 이 모든 걸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하기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해외 은행 법인 출신 지인에 따르면은 사실 달러 기반 국제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은행끼리 노스트로 보스트로라는 그 계좌를 다 개설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용하면은 카운터파티 리스크 없이 매우 안전하고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도 없거든요. 없는데 굳이 해외 무역 거래 고객들이 리플과 블록체인을 이용할 이유가 저는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물론 그 어떤 디테일한 이슈를 파고들다 보면은 또 제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기업들이 이미 너무 잘 빠르게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이걸 써야 돼?에 대한 이유가 좀 진짜 명분이 훨씬 더 크지 않으면은 리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뭐 리플을 뭐 소매용을 넘어서 기업용으로까지 이렇게 확 사용할 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리플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예정이긴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또 스테이블 코인 책 저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장에서 가장 먼저 주도권, 선제권을 잡은 이 포지셔닝을 한 어떤 가상 자산의 위치를 탈환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역사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잡음과 이슈를 거쳐서 결국에는 살아남아서 어떤 그 지위를 강고히 한 그 디지털 자산의 위치를 역전하기가 되게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브랜딩이 딱 되다 보니까 뭐 리플이 어떤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또 수익을 낼지는 모르겠고 뭐 아마 리플사도 어떤 이런저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하다가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한번 해볼까? 뭐 RWA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라는 그런 시류에 편승해서 자기들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미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쪽을 건드릴 필요는 없는 브랜드라고는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꿍꿍이가 있나? 뭔가 제가 보지 못한 어떤 기회를 발견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투자라는 건 어쨌든 신뢰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가상자산이 아니라 국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좀 얽혀있는 문제가 되게 다양해서 이 문제를 리플이 어떻게 풀어낼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일단은 지켜는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관점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이 많은 분들이 그냥 이것이 무조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문제들인데 방향성이 보이고 어떤 내러티브가 확보된 것과 이것들을 어떻게 구현해내고 성과를 내는 것은 엄밀하게 다른 면인데 이거를 동일시해서 무조건 될 거다라는 요 관점들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리플은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구현과는 좀 거리가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이것들을 이 보수적인 금융들이 이걸 바꿔야 될 만한 어떤 당위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당위성이 것이죠. 매우 크지 않으면 굉장히 조금 힘들 것 같고 제가 사실 책이 나온 이후로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녔는데 디지털 금융 쪽과 전통 금융 쪽을 많이 만났어요. 은행 출신들이랑 지인 관계가 좀 두터워가지고 얘기 들어보면은 도무지 이쪽 사이드에 있으면은 코인을 가지고 뭔가 결제를 한다거나 송금을 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너무 편하고 잘 되어 있거든 나름대로. 근데 이쪽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흠집을 내고 있는 거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중앙화 이슈가 있고 해킹 이슈가 있어 하면서 어떻게든 블록체인을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자기 이쪽은 필요 없어, 이쪽은 필요해 라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두 쪽 사이드에 모두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저기 막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무튼 저로서는 현재 중립을 지키고 있긴 하지만 좀 지켜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스위프트를 공부를 하면서 스위프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스위프트가 70년에 만들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 하고 있어요. 잘 작동하고 있고 너무 많은 시도를 사실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 유의미한 그냥 TPS 같은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좀 요것들을 너무 단순화하기보다는 약간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지 사업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더 어려운 질문이실 텐데 이거는 뭐 정말 그냥 제가 여담으로 여쭤보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 매번 이제 사이클 때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이더리움이 더 많이 상승을 해왔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번에도 비트코인보다 그래도 더 큰 어떤 상승의 폭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게 이더리움이니까요. 이더리움이니까 또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야후 파이낸스를 이용해서 좀 많이 자산들의 가격을 많이 트래킹을 하는데 거기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미국 달러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그냥 커플링이 많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커플링 되어 있고 비트코인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린다. 근데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조금 더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더리움 현물 ETF도 그렇고 그런 자산을 둘러싼 어떤 호재성 이슈들이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많이 상승할 것이고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에 만약에 그런 비슷한 호재가 있다면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주신 그 이제 상관계수도 제가 이제 최근에 분석한 걸 보면은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랑 제일 그래도 밀접하게 가고 물론 뭐 라이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도 있지만 이더리움이랑 제일 밀접하게 가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0.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그렇게 비트코인이랑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코인들은 또 약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 랜덤성이 또 되게 또 강하지 않습니까? 랜덤성이 강해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어떤 패턴을 가질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없을 것 같긴 하고 뭐 잠깐 사족을 덧붙여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뭐 반감기 전후로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비슷한 그런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더리움 외에 다른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어떤 뚜렷한 연관성이 잘 관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알트코인은 갑자기 팍 튀기도 하고 어떤 거는 계속 흐르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트레이딩도 좀 하면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딩을 해서 트레이딩을 좀 하는 편인데 그런 생태계에 들어와서 그 생태계 관점에서 또 시장을 바라보면은 이제 특정한 알트코인의 일정 금액의 매수가
이루어져서 가격이 살짝 튀면은 이게 자동 매매 프로그램들의 추격 매수 알고리즘을 작동을 시켜서 연쇄적으로 반응을 시키기 때문에 주문이 따다다닥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피탭을 켰는데 듣도 보도 못한 코인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렇죠. 예, 그게 결국엔 프로그램들이 연쇄적으로 작동해가지고 밀어올린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랜덤한 그런 현상들이 존재를 분명히 한다라는 거를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시장에서 명확한 어떤 패턴을 읽어낸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는 오케이. 근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랜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예측을 해서 투자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의 어떤 강건성 그리고 그것의 어떤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사항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라라고 저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